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국내 시장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중견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저출산 때문에 인구 계속 줄어들고, 내수 시장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다 해외 투자에 지금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 수출에 대한 의존, 특히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이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전혀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수출 아무리 많이 해봤자 대기업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국민들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제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기업의 성장이 내수 시장의 성장과 괴리되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소규모 개방 경제가 지금 겪게 되는 이런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5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 이 투입 요소별 성장 기여도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다운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낮아져 왔다는 거죠. 뭐 이걸 앞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을 보시면 요 녹색 가장 진한 녹색이 이게 노동 기여도입니다. 경제 성장에서 노동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연녹색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있는 연녹색이 요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이 경제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요 회색이 요게 기타 요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증가 효과인데, 근데 보시면 90년대까지 보면 말이죠. 경제 성장률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게 자본 투자입니다. 4.1%예요. 노동 기여도는 0.4, 노동 투입 기여도는 0.4, 총 요소 생산성 기여도는 2.5. 그러니까 이게 자본 투입 기여도가 4.1%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 경제는 철저히 투자 주도형 성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때려박는 식의 이거는 박정희 때부터 마찬가지였는데요. 막 중화학산업에 막 때려박지 않습니까? 중화학산업 같은 데 막 때려박으니까 당연히 투입물이 늘어나면 아웃풋도 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도 성장을 가져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 한국 경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이런 막 때려박는 식의 투자 주도형 성장 모델이었다. 90년대까지. 그런데 이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들면서부터는 투자 주도형 성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자본 투입이 차지하는 성장 기여도가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노동 투입에 대한 기여도도 줄어듭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는 노동 기여도는 마이너스 0.4%죠. 오히려 이게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 투입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게 성장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장에 지금 이게 네거티브한 효과를 지금 낳고 있다. 노동은 자본 투입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총 요소 생산성 기여도도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 경제는 투자 주도형 성장이 끝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업 투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 선생님,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저기, 소장님. 지금. 마무리 하시죠. 요게, 한 시간, 지금 한 시간 된 거죠? 한 50한 2~3분 됐을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막 때려박는 식의 투자를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느냐? 이거 뭐 제가 이제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죠. 한국 기업이 지금 다국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다가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직접 투자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해야 과거처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모르니까 아예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내수 시장이 지금 계속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커지질 않으니까 이 국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내에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지만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지금 늘어나질 않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그 다음에 생산성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 기여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노동 기여도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6번을 보시면 주당 총 노동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총 노동 시간인데 이게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46시간에서 요즘 최근에는 이게 40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38.9시간까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당 노동 시간이 계속 줄었는데, 요 표만 보면, 요 그림만 보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덜 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래 그림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데에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시간 노동자 수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 단시간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36시간 미만만을 일을 하는. 따라서 대부분 불안정, 저임금, 그 다음에 이게 단기 노동자들입니다. 대부분. 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근데 이 숫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2008년도에 이게 346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3년에 679만 명까지 늡니다. 2022년도에는 이게 680만 명이었어요. 680만 명.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사이에 주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노동자 수가 93.6%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이죠.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 수가 이게 93.6%, 거의 100% 증가, 2배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 36시간 미만만을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평균 노동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가, 이게 노동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노동의 불안정성,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야. 노동의 불안정성이. 그 다음에 이 노동의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아진 데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데에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이유가 이 고령화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림 8번을 보시면 연령별 취업자 비중인데요. 60대 이상입니다. 이 회색이 60대 이상인데 2008년도에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11%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21.9%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됐어요. 15년 사이에. 그러니까 60대, 70대 취업자가 지금 그 비중이 지금 2배가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 40대 취업자죠. 요게 경제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연령층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40대가, 30대, 40대가. 근데 40대 노동자 비중이 28%에서 22%로 줄고요. 30대가 25.8%에서 18.9%. 아주 드라마틱한 감소를 보여줍니다. 대신에 60대, 70대 취업자 비중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60, 7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 이게 대부분 다 단시간 저임금 노동자라는 거예요. 60, 70대 이 노령층의 일자리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마치 노동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현상인 것처럼 우리가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노동시장의 노령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수의 이런 급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이 노동자들의 이 노동 조건 훨씬 더 불안정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국 재정,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재정을 운영해 왔는가라는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재정, 이거 재정을 장악하는 문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50조나 되는 돈이야. 650조나 되는 돈을 누구의 의지에 따라 어떻게 이걸 배분해서 쓰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핵심적으로 이 재정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이 650조, 660조에 해당되는 이 돈을 완전히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경제 관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관료들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지금도 막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렇게 김대중으로 노무현으로 문재인으로 정권이 교체가 돼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요, 정권 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재정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경제 관료들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정책과 재정을 좌지우지했던 건 경제 관료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정책과 재정을 경제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데 도대체 정권 교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중이 원하는 방식으로 650조의 재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재정만은 계속 경제 관료들이 독점해왔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재정의 가장 큰 문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경제 관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긴축재정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문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50.4%밖에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선진국 평균 112.5, 유로 평균 90.9, G7 평균 128.4, G20 평균 123%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상당히 건전한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렇게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서 경제 관료놈들이 계속 긴축재정,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제학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합의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이거를 누구만 지금 전 세계에서 주장하고 있느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 관료들만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5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긴축재정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관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더 이상 세금 안 걷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금 안 걷을 거고, 더 이상 돈을 안 쓸 거다.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돈 쓰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재정 건전성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에도 없는 어떤 그 바람직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거를 들고 나오면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정부 재정을 굉장히 경직적으로 지금 경제 관료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나마 이 정부 재정이라도 잘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한 6, 7년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세수 오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세수 오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쓸데없이 더 걷거나 지금 덜 걷는 문제거든요. 세금을 쓸데없이 더 걷거나 덜 걷는 문제인데, 요 표 5를 보시면 세수 오차율인데요. 세수 오차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2016년부터가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보시면
세수 오차율이 8.7, 8점, 막 이래요. 그게 더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세금을 더 걷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지금 17.8,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세금을 17.8, 18%를 더 걷는다. 그럼 얼마의 세금을 더 걷었느냐? 자그마치 초과 세수 규모가 21년도에 초과 세수, 그러니까 더 걷은 세금이 61조 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61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GDP의 한 2.5% 정도 되는 겁니다. 40분의 1이죠. 예. 61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40분의 1이기 때문에 40분의 1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2.5%예요. 우리나라 GDP의 2.5%에 해당되는 돈을 정부가 쓸데없이 세금으로 더 걷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원래 이 돈은 누구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돈이냐면 우리들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돈입니다. 제가 치킨 사 먹고 해야 되는 돈이 이 돈이 61조가. 근데 제가 이거 욕 한마디 할게요. 이 새끼네들이 제가 치킨 사 먹을 돈을 쓸 데도 없는데 예산에도 없는 돈이에요. 예산에도 없는 돈 자그마치 61조를 더 걷어서 그냥 금고에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DP의 2.5%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 2.5%를 까먹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을 쓸데없이 더 걷어가지고 이걸 금고에 처박아 놨다는 얘기니까. 그래 놓고는 이 새끼네들이 맨날 누구를 욕하냐 하면 노동자들 때문에 경제 성장 못한다. 뭡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나도 경직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라 지금 이지랄들 하고 있다는 지금 관료 새끼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2.5%를 지금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 팬데믹 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막 한 30조, 40조씩 더 걷었습니다. 이 새끼네들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야,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막 50조, 60조씩을 니들이 지금 아무 쓸데도 없이 지금 세금을 더 걷고 있으니까, 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한 30조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자라고 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걔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거 못 쓴다라고 했거든요. 미친놈들, 제가 봤을 때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 관료놈들이 60조, 50조를 세금을 더 걷었는데 너희들 이 쓸데없이 지금 세금을 더 걷었으니까 이걸 30조로 국민을 위해서 쓰자라고 했는데 이거 안 써요. 재정 건전성 때문에. 미친놈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이런 식으로 경제 관료놈들이 재정을 운영해왔다.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거를 지금 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느냐? 노동자 탓, 최저임금 탓, 고임금 탓, 그 다음에 노동시장 경직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이 경제 관료놈들이 정말 나쁜 새끼들이죠. 이게 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보세요.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인데요. 진짜 한심한 놈들이고. 윤석열 정부의 예결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22년도 한번 보세요. 22년도 결산입니다, 이건. 예산이 아니고 돈 다 쓰고 나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보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22년에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결산했는데 617조 세수를 가져와가지고 총 지출을 682조를 썼어요. 이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보다 이거 줄어든 겁니다. 덜 걷고 덜 썼어요.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근데 2023년 내 이때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2023년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짠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2023년도 예산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총 수입을 625조로 잡아놓고요. 예산 때. 불과 세금을 8조 더 걷겠다는 얘기예요. 지출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돈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경제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50조를 돈을 안 쓰겠다는 얘기는 경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재정을 통해서. 근데 결산을 한번 보세요. 결산은 더 처참합니다. 결산은 세금을 40조 이상 덜 걷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70조 이상 안 썼습니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자영업자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안 늘어요, 지금. 근데 2024년 지금 예산을 짰는데, 예산이라고 치고 짰는데, 이걸 어떻게 짰냐 하면, 자, 예산안 비교해보세요. 얘네들 짠 예산안들을. 2024, 이게 최악의 예산안이었는데, 이것보다도 세금을 또 더 안 걷겠다라고 짰어요. 예산을 2024년대. 지출도 돈을 하도 욕을 먹으니까, 그럼 내가 돈을 조금 더 쓸게. 이랬는데 겨우 20조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 때가 안 걷고 안 쓰겠다는 거야. 얘네들 예산 운용 방식이. 경제가 죽든 살든, 뭐, 자영업자가 뭐 죽어 나자빠지건 말건, 안 걷고 안 쓰겠다. 그러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깎아줬죠. 그 다음에 작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세, 상속세 감세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탄핵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멈춰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도 지금 나와가지고 증여세, 상속세 이거 뭐 깎는데 동의한다 지금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도. 그러니까 세금을 깎고 대부분 다 부자감세죠. 부자감세를 진행하면서 얘네들의 지금 전체적인 재정운용 기조는 뭐냐면 세금 안 걷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뭐 죽어 나자빠지건 말건 뭐 하건 간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요번에 이제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히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보려면은요, 첫 그 조각을 할 때,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첫 조각에서 관료 출신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혁 안 하겠다. 첫 조각에서 기재부 장관을 기재부 관료 출신을 임명하거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재명 정부도 그건 물 건너 간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정권 교체는 이 관료입니다. 관벌이에요, 관벌. 정부 조직 곳곳에 지금 남아있는 이 기득권 관벌 세력을 청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화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런 재정권을 민중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이 문제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가식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예, 그래서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